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텍사스주 총격 사건은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경이 접한 캐나다는 미국에서 영향을 받아 권총 소유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신속히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다르다, 미국처럼 안 한다는 게 캐나다 장관의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232년 전에 만들어진 수정헌법 2조의 극단적인 해석 등으로 총기 규제가 막혀 있고, 모든 총기 소지는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총기협회 CEO는 거의 만장일치로 재선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곧 총기와 낙태, 기후변화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총기 판결을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만납니다. 또 지금은 인도 태평양, 우크라이나, 총기 이슈로 뉴질랜드 총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BTS를 만나는데 안건은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 방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같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민주당의 조 맨신 연방 상원 의원이 자신의 돈벌이 때문에 기후변화 대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강해집니다. 재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을 지지하는 연방 상원 의원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이 대만 인근에 전투기를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대만 총통은 대만과 미국 국경수비대가 훈련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원유 수입의 3분의 2를 즉시 금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유럽이 스스로 희생해서 러시아에 가장 가혹한 벌을 내린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이 메모리얼 데이와 미국 메모리얼 데이와 연관이 있는 가정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굉장히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연휴를 즐기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연휴 기간 동안에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호세 플로레스, 안드레아 헤레라. 라스트 네임이 다르지만 똑같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아침에 같은 집에 살면서 누군가 생일 차이가 있으니까 뭐 누나이든지 오빠이든지 하겠죠. 남매죠. 남매인데 엄마가 한 아이는 낳고 한 아이는 말하자면 스텝 선인 겁니다. 아이들이 유난히 사이가 좋아서 이제 그날도 텍사스주의 랍 초등학교 4학년에 같이 갔는데 보이는 교실 111으로 그리고 걸은 교실 104로 갔습니다. 몇 시간 뒤에 보이는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좋아라 했고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결국은 걸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가정들의 메모리얼 데이가 어땠겠습니까? 텍사스주에서 19명의 초등학교 학생과 2명의 선생님들에 관한 장례식, 추도식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뉴질랜드 그 총리를 백악관에서 만나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는 말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협력 그 틀 안에서 뉴질랜드가 협조할 수 있는 일, 참여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뉴질랜드는 최근에 가장 강한 그 총기 규제안을 만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내용들도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이제 항상 어느 나라의 그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본격적으로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죠. 그 사진 찍는 시간에 바이든 대통령과 그 뉴질랜드 총리가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만 하더라도 지난 화요일에 이 같은 그 텍사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11건의 대량 그 총격 사건이 있었다 했는데 1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대량 총격 사건이라고 얘기할 때는 용의자는 빼고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한 케이스에 한 사건당 4명 이상이 되는 것을 대량 총격 사건으로 부릅니다. 지역은
캘리포니아주부터 애리조나, 콜로라도주 뭐 거의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플로리다주에서도 일어났고요. 시카고,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주의 프레즈노 이런 곳에서 일어나서 49명이 다치고 적어도 7명이 숨졌습니다.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인권이다. 뭐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그 미국의 가치는 없으니까요. 주말에 총기협회 연례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총기협회의 CEO 웨인 라피에르가 어제 거의 만장일치로 재선출됐습니다. 그러한 것도 있고 지금 분위기가 총격 사건은 미국에서 총이 많아지면 사고가 많아지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총기협회의 그 회원들이 한 5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회원들이 내는 돈을 마치 그 본인의 개인 은행 구자처럼 여러 가지로 썼다 하는 여러 스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총기 규제는 요만큼도 안 된다라고 해온 것을 그 협회 회원들이 지지를 해서 만장일치로 또다시 CEO에 재선이 됐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인 어제도 뭔가 정말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을 한 선수가 나는 정말 이 텍사스 사건을 보고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태어나고 살았던 초등학생이었을 때 스코틀랜드 더블 레인에서 그야말로 학생 16명이 숨지고 교사도 숨지고 총격범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앤디 머레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윈블던 그 2번 챔피언을 가진 사람 이런 얘기 세계에서 이 총격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만 지금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뭔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막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야지 되겠죠. 지금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여론이 뭐 이건 뭔가는 해야지 된다라고 심지어 총기 소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얘기를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뭔가 그 신원조회라던가 18살이 이처럼 무슨 살상무기 AR-15, AR-47 같은 것을 합법적으로 살 수 없게 한다던가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도 총기 소지를 쉽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최종 기착지는 연방상원입니다. 그 연방상원에서 적어도 60명이 100명 가운데 찬성을 해야지 되는데 절대로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중간선거 이어지기 전까지 여론이 총기 규제를 좀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그 여론을 거슬리지 않게 하면서 끌고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뭐 워싱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 합리적인 공화당이라면 그 합리적인 공화당을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설마 하겠지라고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본인의 희망을 실어서 얘기를 한 거지 이번에 총기 규제가 공화당에 의해서 되리라고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게 아마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를 보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했습니다. 캐나다가 하면서 어제는 캐나다 총리도 그렇고 캐나다의 비상사태 장관이라는 게 있더군요. 그 장관이 미국에 대해서 직접 미국을 언급을 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총이 넘어오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또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미국의 이웃이고 그런데 앞으로 캐나다에서는 어떤 그 권총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수입하지도 못하고 뭐 가장 의식하는 국가가 미국이겠죠. 저스틴 튜리도 총리가 우리는 이 나라의 권총수를 지금까지도 제한했지만 제한을 해야지만 된다 하고 이제 어떠한 안이 나왔는데 이 안은 캐나다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지지하기 때문에 아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지금까지 1,500종류의 뭐 여러 가지 그 화기류, 뭐 총기류를 금지하고 신원조회 의무도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것을 이미 하고 있는데 또 연말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핸드건이 들어갔는데 그 공격용 무기를
절대로 캐나다에서는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랜 동안 사실 캐나다 총리도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기를 원했었고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 텍사스의 유발디 그리고 뉴욕의 버팔로의 총격 사건을 보고 우리가 이런 법안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상대비부 장관 빌 브레어 장관은 캐나다는 미국과 다릅니다.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총기 소유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2조를 얘기해서 계속 그 권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서 우리는 다른 많은 나라와 캐나다는 분리되는, 특히 우리 남쪽에 있는 국가와는 차별되는 총기 정책을 펼치겠다. 남쪽에 있는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말고 캐나다 남쪽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또 캐나다는 총기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격 사건이 미국보다 적게 일어납니다. 물론 캐나다가 미국보다 인구도 적어서 적게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서 불법으로 캐나다로 들어오는 건 맞겠다.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대량 총격 사건도 보면은 대부분 무기가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뭐 남쪽에서 이민자들이 넘어온다고 얼마나 그쪽을 이렇게 낮춰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뉘앙스 있죠. 그것을 캐나다가 총기에 관해서 미국을 그런 식으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캐나다가 이 총격 사건에 대한 자금을 더 많이 해서 특히 이제 국경수비대, 여기는 국경수비대에 포커스를 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자금을 늘려봤더니 미국에서 불법으로 캐나다로 들어가는 무기들이 2배나 더 거치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슨 소총 탄창 같은 것은 영구적으로 그 룰이 변경돼서 한 사람이 5발 이상은 보유할 수 없도록 대용량 탄창의 판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완전히 금지한다 하는 게 이제 이번에 캐나다의 법안으로 마련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캐나다 총리가 얘기하기를 사격이라던가 사냥이라든가 사격은 취미고 사냥은 뭐 생존이라고 안 되고 있는데 마이크는 들어옵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제가 방송은 계속하겠습니다. 유튜브의 방송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컴퓨터도 전부 나갔고요. 하는데 뭐 이런 일들을 겪어야죠. 뭐 스타트 윈도우스 노멀이니까 다시 스타트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컴퓨터가 노멀로 가동될 때까지 또 CM이 나가야지 되니까 그 전에는 제가 방송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이거 9시 대로 조금 맞춰주실 수 있으세요? 네, CM이요. 네.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노트리치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저희가 방송도 하고 그 밖에 여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탁 하고 뭔가 전기가 나가면 이거 지진인가 하는 뭐 이런 생각, 그러면 여러분들께 어떻게 방송해 드려야 되지? 그런 생각을 1, 2초 했습니다. 다시 총기로 돌아갑니다. 캐나다의 총리가 사격이나 사냥을 위해서 총기를 쓰는 것 이외에는 캐나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늘 총을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총기 논쟁이 너무 양극화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총기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이건 자유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슈퍼마켓 갈 때, 교회에 갈 때, 아이들이 자녀분들이 학교에 갈 때 총격 사건이 일어날지도 몰라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가서는 안 됩니다. 저희 캐나다에서는 고맙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시대에 캐나다 그 대사였던 그 브루스 헤이먼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캐나다가 미국이 해야지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 가면은 연방 상원에서 60명, 그럼 민주당이 다 찬성을 해도 민주당도 한두 명은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 맨신 의원 같은 사람. 그럼에도 공화당에서 9명 내지 10명이 나와야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미국에서 왜 안 되는지 두 가지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정헌법 2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기 소지 자유화를 막으려면은 이게 그 헌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헌법 자체가 20년 전도 아니고 23년 전도 아니고 수정헌법 2조가 23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1791년도에. 그때 딱 뭐라고 됐냐면요. 문장은 한 문장입니다. 그 잘 규율된 민병대는 주정부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갖고 그럴 수 있는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하는 이 딱 한 문장이었거든요. 이 한 문장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총기 소지는 절대절명이다. 이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1791년도였으니까 또 미국이 독립 그 전쟁을 하고 할 때도 민병대가 싸웠잖아요. 무슨 군인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안보라든가 방위라든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도 완전하게 확립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지켜야지 되니까, 마을을 지키고 주정부를 지켜야지 되니까 총기 소지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 수정헌법 2조입니다. 두 번째, 캐나다에서 총기 사고에 관한 기금을 늘렸더니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같은 그 밀반입되는 총기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은요, 이게 바로 총기협회가 한 로비의 결과인데 총기 사고에 관한 연구 자금이 너무 작습니다. 한 케이스당 $420밖에 안 되거든요. 시계가 안 나오고요. 저쪽 시계가 고장나서 시계가 좀 나와야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연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 기금을 주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고치고 저건 저렇게 고치려면 얼만큼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되는가. 데이터가 없으면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추정에 의해서, 스토리에 의해서. 그러면 그 말이 힘이 없어서 법이 제정이 안 되죠. 해서 총기 사고 연구에 대한 기금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케이스당 $420밖에 안 돼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숨지는 20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심장질환, 암, 그 밖에 무슨 뭐 교통사고, 총기사고 이런 게 있는데 20개 가운데서 총기사고는 넘어지는 거요. falling. 이 넘어지는 것, 낙상만 총기 사고 연구비보다 덜 받고 총기 사고가 그 밖에 19번째로 적게 받는 겁니다. 그럼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보통 약물 의존에 의한 사망도 케이스 하나당 $16,000. 그러면 이 총기 사고보다, 총기 사건 사망자보다 38배나 연구 기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996년도에 총기협회가 로비를 해서 총기 규제를 좀 그 지지하거나 그것을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연구에 대한 연방 기금을 중지시켰습니다. 1991년도에. 그렇지만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또 플로리다의 그 파크랜드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연구 기금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이 정도가 된 거고요. 물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번 사건도 있으니까 증가하겠죠. 그 연구에 대한. 그러나 연구하는 데는 항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구멍 난 것을 통해서 뭐 조립하는 총 등등을 통해서 범죄에 쓰려고 총을 사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고, 그런 상태에 대해서 결국은 기본적인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같이 회담을 하고 있는 뉴질랜드 총리나 아니면 어제 법안을 이미 만든 캐나다와 같은 총기 규제안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쫙 정리를 해놨는데, 연방 대법원이 지금부터 6월, 7월 사이에
연방 그 새로운 회기 연도는 9월 말에 끝나고 10월 달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 사이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해야지 될 안건이 33건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미국을 보여주는 건데 그 가운데서 저는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정리를 해놓은 미국의 방향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라디오나 저희 라디오 서울 앱을 통해서 방송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가 고치고 계십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지금부터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어떠한 것을 결정을 하는가. 그런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는 대법관들이 보수가 우리가 다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 판결을 몇 주일 사이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들을 합니다. 낙태도 그렇고 총기 문제,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요. 종교가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죠. 저도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에게 꼭 비난을 받거든요. 종교, 또 하나 있네요. 요즘 BTS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비난을 받고는 하는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예민해지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말하자면 그 회기 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6월, 7월, 8월 뭐 이 정도 되면은 그런 때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판결, 진보적인 판결이 좀 섞여서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40대의 젊은 여자 대법관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라는 80대의 나이 많은 진보 대법관 자리를 채우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다만 보수가 얼마나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느냐 아니면 더더더더더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느냐. 판결은 이렇다 저렇다 양쪽이지만 판결문을 쓰는데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수적, 더 보수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총기 휴대 권리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가 집 밖으로 나갈 때 장전된 총을 갖고 갈 권리가 있는가? 아니면 주에서 지금 뉴욕주처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그밖에 이제 여러 그 블루 스테이트에서는 이 같은 허가를 조금 이제 그 제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뉴욕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장전한 총을 뭐 보이는 채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이걸 못하게 하니까 텍사스주처럼 텍사스주는 21살만 되면 거의 모든 총을 훈련을 받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텍사스는. 그래서 이제 뉴욕주의 케이스를 판결을 하는데 아마 그 무기 소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장전된 총을. 이렇게 판결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낙태는 얼마 전까지 이번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 15주일, 임신 15주일로까지 이후에는 낙태를 안 되는 것으로 제한을 하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니까 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연방 차원에서의 낙태 권리 자체를 없애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판결은 어찌되었거나 지난번에 새어나온 그런 것에 따르면 연방 대법관들이 주정부가 알아서 해 하면은 이제 낙태의 그 전체적인 통일된 연방 차원의 한 23주일, 24주일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뒤집히는 게 되잖아요. 이건 정말로 미국 그 역사상 중대한 그 헌법적 권리의 반전이죠. 본인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1973년도에 판결해 놓은 것을 연방 대법원에서 스스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전임자들이 선배들이 판결해 놓은 것을 뒤집는 것.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종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마다 이제 뭐 시골이라든가 시골이 아니어도 작은 주는 어떤 동네에는 고등학교가 없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메인주의 케이스인데 이제 종교 무슨 뭐 카톨릭 스쿨이라든가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가 메인주가 그 동네에 그 고등학교가 작은 마을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이 학생이 다른 학교를 갈 때 다른 동네에 고등학교를 가는데 그 고등학교가 종교학교고 사립학교인 겁니다.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를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정부가 뭐 보조금을 주는가 여기에 대한 그 판결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번 판결도 아마도 그 사립학교에 가는 것까지도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까. 그럼 사립학교에 들어가는데 공적인 자금이 쓰여지도록 종교에 그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그 같은 판결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번 케이스에는 비슷하게 학교의 축구 코치가 고등학교 축구 코치가 그 라인에서 한 50야드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그런 그 자유권이 있는가? 아니면 학교에서 교사라든가 다른 직원이 이 같은 기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도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공립학교의 국가와 교회의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따라서 기도를 그다지 장려하지 않았죠. 이것은 시험이 된 적도 있어요. 특정 종교에서 종교와 낙태 이런 것도 연관이 되니까 케네디가 이제 최초의 카톨릭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의 종교를 정책적인 결정에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방 그 대법원의 보수주의자들이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워싱턴주의 케이스입니다. 전직 그 축구 코치의 케이스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 라인의 50야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또 그 코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코치를 따르는 학생들이 또 그렇게 될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이리하여 종교와 뭐 여러 가지 교육, 정치가 의도적으로 분리해 왔었던 것이 분리되지 않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유튜브 다시 되네요. 또 국경에서 이민자들에 관한 케이스. 바이든 행정부가 망명을 위해서 남부 국경에 도착한 뭐 센트럴 아메리카나 아니면 뭐 다른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그런 그 서류 미비자를 난민 신청자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석방할 수 있는가? 뭐 아니면 멕시코에 남아 있어야지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에 남아 있어야지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인간적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또 어린 아이와 젖먹이 아이와 엄마를 떼어놓기도 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도시 인근의 여성들이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가혹한 벌을 공화당에 내렸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것을 철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코비드 이후에는 이 코비드가 온다 하면서도 그렇게 했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코비드도 잦아들고 했으니까 다시 정식으로 미국의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난민들을 신청을 하고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더니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그거는 아니다 하고 주 자체에서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법원에 출두도 하지 않고 계속 도망 다니기만 한다. 이런 그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경찰 미란다 경고. 이것은 경찰이 미란다 경고를 주지 않고 자백을 강요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당신은 뭐 그 침묵할 권리가 있으며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리고 뭐 변호사를 뭐 고용할 권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지금 누구에겐가 자백을 강요하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용의자를 신문을 했었을 때 그 경찰관을 고소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966년도에 올 워렌 대법원장이 용의자를 멈추고 신문을 하는 경찰은 꼭
당신 그 침묵할 권리도 있고 변호사와 함께 이것을 그 의논할 권리도 있고 이런 것을 분명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텔레비전이나 그 영화에서 많이 봅니까? 그 경고가 주지 않고 진술했을 때는 그 진술이 법정 증언으로 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뒤집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케이스인데 캘리포니아주에서 LA 카운티 셰리프예요. LA 카운티 셰리프가 카운티 USC의 의료센터에 가서 이제 간호보조원에게 자신이 그 환자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을 하도록 압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미란다 이것을 그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케이스가 있고 마지막에 하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는 환경보호국이 주 정부에 석탄이나 화력발전소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도 아니고 하니까 또 환경도 오염되고 하니까 그것을 천연가스라든가 바람,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로 전환해서 지구온난화, 탄소 이런 오염도를 좀 줄여라라고 연방 환경보호국이 주 정부에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행정부에 따라서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오바마 행정부가 이런 야심찬 계획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이제 법원에서 이거 안 된다 해서 막혔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는 이게 거의 더 안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웨스트 버지니아와 조 맨슨이라는 그 연방 상원의원이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와 다른 18개 그 석탄을 지금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주에서는 이건 안 된다. 그럴 법안이 없지. 그럴 권리가 없지.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 경제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슨이라는 의원은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통령도 아니고 대통령보다 이 사람이 권한이 더 많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 맨슨과 본인의 석탄 사업에 에너지 사업에 얽힌 내용 이것은 이제 선거를 재선에 나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중요하고 공화당으로서도 중요하고 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만났죠. 그 제롬 파웰 의장을 만났는데 원래 바이든 대통령과 제롬 파웰 연준 의장 그다지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 이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점심이나 저녁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는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의 경제 전문가와 연준 의장이 계속 어떠한 그 연관을 맺고 일하고 있고 오늘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만난 것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여러 가지를 또 이 의견에 대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거죠.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의장으로 지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난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미 이자율을 0.75%포인트 올렸고 앞으로도 최근에 다가올 그 회의에서 두 번 0.5%, 0.5% 올릴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낮춰지지만 이게 경기가 침체되지 않겠는가 이런 모든 것 지금 대통령과 연준 의장이 오늘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시는 이런 내용들이 바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최고의 책임자는 연준 의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참 과거 대통령과 다르죠. 닉슨 대통령이나 또 레이건 대통령이나 아니면 최근에 부시 대통령은 연준 의장이 이자율 좀 인상하지 말라고 연준에 이렇게 저렇게 독립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압력을 넣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하도 물가가 오르니까 이렇게 연준이 이자율을 올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 맨슨 의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조 맨신 의원은 연방 대법원에서도 역시 기후 변화에 관한 것을 판결을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 맨신 의원이 그동안 계속 뭐 기후 변화라든가 석탄 업계가 싫어할 만한 법안을 만든다던가 할 때 강하게 반대를 해왔죠. 모든 것이 다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신 그 연방 상원 의원 손에 달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민주당에서, 그런데 특히 기후 변화와 연관해서는 이게 웨스트 버지니아 나의 지역구에 나쁘다 해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난번에 최근에 이제 어떤 매체에서 조사를 하는 그런 심층 보도를 하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고, 그 뒤에 뉴욕타임스가 또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더니 조 맨신이 1988년도부터 브라더와 함께 어떤 그 회사를 갖고 있어서요, 뭐 에너지 시스템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그것을 갖고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 560만 달러 정도를 벌었고, 지난해에도 수십만 달러를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본인의 그 화석 연료 그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동네에서, 아니 우리 동네를 위해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본인의 사업에 이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회사 맞네요. 그래서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1998년도에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2010년부터 이제 연방 상원의원을 했는데, 상원의원 하면서 그때마다 꼭 어떠한 이 본인의 사업에 방해되는 그런 그 법안에는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은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셀프 서비스가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중으로 딜레마죠. 만약에 이 조 맨신 의원이 유권자들이 화가 났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찍지 않으면 그래도 민주당인데 민주당 의석을 하나를 잃게 되는 거고, 조 맨신은 원래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민주당보다 공화당에게 더 인기가 있습니다. 더 인기가 있는데 어느 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니까 지난번에 2018년도 선거에서는 그전에는 24%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서 3%포인트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다 대고 유권자들이 아니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이랬단 말이야 하는 것 때문에 그 3%포인트까지 깎아먹고 한다면 민주당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의석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것. 조 맨신 때문에 골치가 아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의석 자체를 또 잃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중고가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과 연관된 지금 세계의 구조가 하나는 우크라이나, 하나는 이제 대만 쪽으로 이렇게 그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미 덕월스라고 이라크 전쟁에 나가서 다쳐서 여성 그 의원인데 휠체어에 타고 있는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이요, 일리노이가 지역구입니다. 이 의원이 태국 방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고요. 대만에 지난번에도 코비드-19 백신 문제로 갔다가 이번에 발표하지 않고 갔습니다. 가서 대만 총통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했는데 그 만날 때 중국에서 대만 인근의 전투기를 30대나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만의 총통이 발표하기를 미국의 국경수비대와 우리가 어떠한 협약을 하고 있다. 국경수비대는 국경수비에 관한 것이잖아요.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 이제 후속으로 이 같은 그 행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의 중국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을 계속 겨냥하면서 필요한 때는 준비를 하는 걸 다 보여주는 거죠. 국경수비대 해서 이번에 이 그 덕월스 의원이 얘기를 한 게 미국 그 국경수비대에 국가와 그 파트너십을 하는, 서로 협약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국장도 함께 갔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도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만일의 사태 때 우리는 대만에 군사 개입을 하겠다, 중국이 침공을 하면 하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있을 때 근해 항공의 그 전투기를 이번처럼 파견을 했고 보냈고 그리고 나니까 일본과 미국도 합동 전투기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 돌아올 때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한국과 미국이 우리 그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할 때도 이 북한이 만일의 사태를 일으킨다면 최대한 그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함께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것과 똑같은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연합이 27개국이 함께 하니까 참 이 일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해보겠다.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을 거의 안 하겠다. 3분의 2. 이게 왜 거의냐면은 헝가리의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친하잖아요. 유럽연합에서 헝가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헝가리는 예외로 두는 것. 그랬기 때문에 거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헝가리의 역시 그 독재자끼리 통합니다. 빅토르 올반 대통령이 우리 러시아를 그렇게 제재하는 거 싫어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강희신이었습니다.